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원 안에는 원자로가 있고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된 만큼 작은 사고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 이 뉴스 보면서 이렇게 뉴스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기자와 함께 원전 안전 문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1월 24일 토요일 김용민의 정치쇼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를 만났을 때 이 시간입니다. 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말이죠. 네. 그 고래가 사체로 발견됐는데 뱃속을 열어보니까 온갖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아이고.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그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네. 심도 깊게 다뤘었잖아요. 그 방송이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인간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은 네. 그 플라스틱 누가 버렸습니까? 인간이 누가 버렸죠. 만들었고. 예. 인간의 작품이란 점. 네.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버렸는데 그 아무런 잘못 없는 고래와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 네. 저희가 좀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인간이 만든 또 다른 괴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유용한 축복이라고. 에너지원이 어디 있는가, 이런 청정 에너지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말이죠. 핵발전소의 이야기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력이라고도 하고 핵발전이라고도 하고 말이죠. 네. 어느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보세요? 정확한 표현은 핵발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요즘 그 핵무기라고 하지 뭐 원자력 무기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자폭탄이라고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핵폭탄이고요. 그리고 저는 왜 북핵은 북원자라고 안 하는데 발전소는 꼭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이 핵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일천할 때 이제 자꾸 이제 원소, 원자, 그리고 원자에서 나오는 힘에서 이제 원자 에너지 이런 표현들을 20세기 초반에 썼었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원전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 영어로는 똑같거든요. 뉴클리어 에너지. 네. 그러면 그게 핵 에너지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하거든요. 네. 예전에 저기 광 케이블이 처음 놓였을 때 네. 그걸 광섬유라고 불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이광 케이블 개통식에 나가서 이번 그 광섬유 개통으로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큰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요. 원전 이야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 것이 원전 폐기물 이게 지금 쌓이다가 결국에는 보존 용량이 초과될 상황이다. 맞습니다. 예. 네. 보존 용량이 초과될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그 방사성 폐기물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흔히 저희가 그냥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장갑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장갑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를 식히면은 식힐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물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방사성 물질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원전 냉각수부터 원전에서 사용하는 뭐 옷이라던가 장갑이라던가 심지어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나 CT 촬영을 하면은 이제 뭐 혹은 항암 치료 하는 경우에 방사성 항암 치료하는 경우에 이제 옷 같은 걸 입는데 그 옷도 다 오염이 되거든요. 그리고 건판들 뭐 CT 촬영이라든가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어서 방사선을 내뿜어서 인체나 혹은 이 생태계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않고 특별히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다행히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저 오늘 좀 심도 깊게 저희들이 한번 다뤄봐야 될 것은 예. 아까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예. 이제 고준위 폐기물은 정말 그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에 대한 입장차만큼이나 부르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립적인 표현은 고준위 폐기물 같은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예.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사용 후 핵 연료라고도 하고요. 예, 사용 후 핵 연료. 예. 한번 사용했지만은 다시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함의가 함축되어 있는 그 거죠. 말을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사용 후 예. 핵 연료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핵 쓰레기, 핵 쓰레기, 네. 핵 폐기물. 핵 폐기물.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구수한 표현으로 핵 쓰레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분이 이 원자력 에너지 혹은 핵 에너지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부르는 표현도 굉장히 다양한데 예.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핵발전소의 원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예. 열이 발생하면 그 열로 물이나 가스를 데워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모든 물질을 태우면 재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태운다라는 비유를 썼는데 핵 분열을 하면은 핵 분열을 하고 남은 다량의 방사성 물질들이 남아요. 예. 근데 그 방사성 물질들은 애초에 핵 분열을 시작하기 전에 방사성 우라늄만큼이나 더 독성이 강한 방사성 물질들입니다. 예. 그것들을 이제 전부 모아가지고 굉장히 특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거죠. 아하. 예.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사용 후 핵 연료라고도 부르고 어떤 분들은 뭐 핵 폐기물 혹은 핵 쓰레기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죠. 예.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올해만 두 번째 화재가 네. 발생했는데 이 화재가 났다. 게다가 폐기물 관련한 시설에서 네네. 이것도 뭐 큰 어떤 그런 이 사건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제 신형 원자로 같은 것들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대전에 오랫동안 이제 위치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시내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내 가까운 곳에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이 있는 경우는 뭐 사실은 좀 드문 케이스였죠. 그래서 항상 이제 대전 시민들이 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제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 19일 오후 2시 28분께도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불이 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연기가 나면서 화재 경보기가 이를 감지하면서 이제 소방 장비 18대와 소방 인력 64명이 이제 현장에 이제 급히 출동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이 이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되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는 순간에 이 소방서에 긴급 발령이 내려서 예. 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생겼던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그 사고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또 이 사고 소식을 접한 대전 유성구 혹은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좀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겠죠.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경우였다면 어떤 사태까지 우려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예. 방사성 물질이 유출이 되어서 예. 뭐 대전의 유성구라던가 혹은 대전 시민들이 예. 이제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 대전의 사례가 이제 이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시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끔 소개를 하는데요. 예, 예. 2010년에 이 당시에는 있었던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10명 중에 9분이 필요하다고 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즈음이 어떤 즈음이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나중에는 막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실은 사기 행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예.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무슨
원전 수출한다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 언론에서 막 그냥 이명박 애찬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즈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9명이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10명 중에 9명. 그런데 똑같은 분들한테 다른 질문을 또 물어본 거죠. 당신의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답한 10명 중에 9명 중에서 딱 3분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우리 동네에 지어도 괜찮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예요. 그 세 분도 좀 더 학습되시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게 그 바로 다음 해에 예.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 후쿠시마 사고가 있은 후에 똑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예. 애국자는 있어요. 예.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 분은 계신다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누구나 한각에 무슨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필요하고 원자력 에너지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답을 하시지만은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 촌구석에 쳐박아 놓아야 될 것이지 우리 동네에 들어서면 안 되고 들어설 리도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앞서서 저희가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얘기했는데 네. 뭐 상식 삼아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저준위 폐기물로도 피폭될 수가 있습니까? 피폭될 수 있죠. 당연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중저준위 폐기물을 따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예. 피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엑스레이 제가 최근에 아이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나부로 된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피폭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옷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항암 치료할 때 그냥 방사선 쬐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보호 장구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해당 부위에만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하도록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도 피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염되거나 피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을 처리하는 시설을 오랜 진통 끝에 이제 따로 경주에 지었던 거죠. 그래요. 자, 방사성 폐기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네, 일단은 압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요? 화학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최대한 공간을 좁히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처리해서 방사선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또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딴 쓰레기도 계속 넣을 수 있도록. 아니요, 네, 딴 쓰레기도 계속 넣을 수 있도록. 예. 왜냐하면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돼 있기 글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방사선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납이라던가 그렇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이제 깡통에다가 넣은 다음에 또 2중 3중으로 뭐 콘크리트, 납 등등으로 외부로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도록 쌓아놓은 곳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태워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불태우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제 불태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방사성 폐기물은 계속해서 방사선이 나오는 오염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태계와 격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지른다라는 건 더 퍼져라라고 밀폐된 상황에서 그렇게 밀폐된 상황. 근데 이제 밀폐된 상황에서는 자칫하면은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계속해서 열이 나거든요. 예. 그 열이 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그것만으로도 발화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태운다라는 건 사실은 뭐 폭탄처럼 터지는 일은 없겠지만은 이제 방사선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냥 쌓아둬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가능하면은 압축해서.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최대한 압축해서 쌓아놓고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특징이에요. 그 날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그럼 날마다 이렇게 폐기물이 나올 텐데 계속 그거를 아무리 압축한다 한들 쌓이고 또 쌓이면은 그 어마어마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규모가? 맞습니다. 이제 그 용디가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핵심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제 IAEA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454기가 있더라고요. 454기요? 4기요. 네. 좀 우리나라에는 24기 가동 중인. 와. 그리고 미국이 98기, 예. 뭐 프랑스 58기, 중국 46기 등등으로 쫙 나오는데 우리가 꽤 많은 편이네요. 6번째 나라예요. 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는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제 6번째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도 어쨌든 간에 45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거기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방금 용디가 지적한 것처럼 폐기물이 나오는데 중저준위 폐기물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용 후 해결료 혹은 뭐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불리는 폐기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경주에. 예. 그런데 제가 이 방송 듣는 애청자분들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1956년부터 영국에서 상업 발전을 처음 시작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예. 그러면 지금 반세기가 지났잖아요.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이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그 454개의 핵발전소가 지금 31개 나라에서 가동 중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양식 있는 시민이니까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31개 나라에서 핵발전소를 돌리고 있으니까 31개는 있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국은 98기나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핵발전을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전 세계에 한 곳도 없습니다. 네? 0이에요, 0. 아니 그럼 그게 다 어디가 있어요, 그럼? 어디냐면은 45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다가 임시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임시 저장을? 네.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것도 역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텐데.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용 해결료 처리장이라고도 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라고도 하는데 반세기가 넘도록 뭐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지만은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중저준위만 있는 겁니까? 네, 중저준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 시설을 우리나라 어느 곳에 지어야 되는데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짓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부안에다 한번 지으려다가 어마어마한 저항에 맞습니다. 직면해서. 2003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저는 못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짓긴 지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핵 산업이나 혹은 핵 발전소가 약간 사양길에 들어섰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인류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제가 도대체 얼마나 처리하기가 어렵길래 라고 이제 아마 애청자분들께서 지금 궁금증이 떠오르실 텐데 지금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짓는데 가장 가까워진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에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지어가지고 준공 직전까지 간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가동을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 시설을 짓는 프로젝트 이름을 핀란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10만 년의 봉인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10만 년의 봉인.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핀란드에서 나온 그 핵 폐기물과 그리고 핀란드 인근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을 그 시설에 다 모아가지고 물론 외국에서 가져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핀란드 정부가 돈을 받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다가 봉인을 하려고 하는데 왜 별명이 10만 년의 봉인이냐면 예. 최소한 10만 년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시설에다가 집어넣으면 10만 년 동안은 격리를 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그 시설을 짓고 있는 겁니다. 10만 년 후의 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자, 10만 년 전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만 년 전에. 10만 년 전에
그 성경에 따르면 네. 그건 아직 지구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네, 예. 네. 성경에 따르면 그렇고요. 예. 네, 이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1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인 뭐 크로마뇽인 등등과 네안데르탈인 등등이 이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예, 인류가 아주 없진 않았네요. 예.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약간 기가 차는 거예요. 과연 이 10만 년의 봉인 프로젝트가 성공할까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10만 년의 봉인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루토늄이라는 거예요. 근데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24만 년이에요. 반감기가 2만 4천 년입니다. 네. 그런데 자, 반감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자기가 내뿜을 수 있는 방사선의 절반 정도를 내뿜는 시간을 확률적으로 계산한 걸 반감기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플루토늄이 있으면 그 플루토늄이 자기가 내뿜을 수 있는 방사선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 시점을 2만 4천 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플루토늄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반은 내뿜고 반은 그대로 있으니까 네. 2만 4천 년이 지나도 안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 네, 그래서 그 리처드 뮬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핵산업계 인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원전 옹호하는 유명한 물리학자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라고 하는 과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안전하게 되어서 자연계에 내놓을 수 있으려면은 반감기에다가 보통 30을 곱하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2만 4천 년이잖아요. 그러면 30을 곱하면은 72만 년이잖아요. 핀란드는 그럼 왜 10만 년의 봉인 프로젝트냐? 핀란드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핀란드 과학자들도. 예. 근데 10만 년 이후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10만 년 이후에 뭐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 그 이후에 뭐 방사성 폐기물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데 어쨌든 시설은 지금 지어 나왔는데요. 지금 그 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시설을 이제 짓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고민하고 있냐면 위험 표지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년을 봉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묻혀 있기 때문에 예. 접근하지도 말고 절대로 파봐서는 안 된다라고 네. 위험 표지판을 이사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위험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위험 표지판을 어떤 언어로 새겨야 될지가 이제 논란거리인 거죠. 아니 뭐 그게 무슨 말이지? 현대 영어, 현대 핀란드어, 현대 한국어로 새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16, 17세기에 쓰인 한글 가사나 한글 소설을 문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도움 없이 우리가 해독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한반도에서 한 300년만 지나도 한글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현대 영어나 현대 핀란드어로 이곳에 엄청 위험하게 묻혀 있으니까 접근하지도 말고 파보지도 말라고 새겨놓은들 5천 년 후, 만 년 후 2만 년 후, 5만 년 후에 거기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그 표지판을 해독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더 심각한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집트 상형 문자 발견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피라미드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네요. 그 뼈다귀하고 해골 모양 그거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근데 예. 이 뼈다귀와 해골 모양도 그 시절이 되면은 뭔가 또 사랑을 표시하는 상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또 보물 묻혀 있다 네, 이걸로 보물 묻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계 석학들이 심포지엄 같은 것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답 없다. 아이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핵발전소를 손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예. 이 핵 발전소라는 게 어떤 장점들도 있지만은 이게 과연 인류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 원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핵발전소를 시작한 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지만은 인류가 아직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경주. 그 얼마 전에 그 경주 큰 지진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뭐 우리나라 원전은 다 뭐 진도
6, 7 이상의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대비되어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후쿠시마에 사고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발전소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었냐면 9m 이상의 해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역사에서는 9m 이상의 해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9m 이상의 해일이 일어난 거죠. 자연에서는 굉장히 적은 확률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원전이나 혹은 방사성 폐기물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 원자력 발전소 더 짓자, 많이 짓자.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결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오늘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뉴스보다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김용민의 정치쇼 토요일 2부는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논란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분식 회계로 꼽히는 그 앨런 사태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앨런. 바로 이 앨런 사태를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가 있죠. 소개해 주시죠. 이게 2005년도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후보작이었고요. 프랑스 도빌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도빌 해변가에서 열리는 영화제인데 여기서도 까날뿔리가 채널 이름이죠. 그래서 까날뿔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 엔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다큐멘터리고요. 에너지 회사더라고요. 에너지 회사죠. 그 분식회계 문제를 다뤘고요. 무려 100조 원대의 분식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다큐를 보면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회계 분식이나 이런 등등이 장부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추적하기가 어려운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김용민 씨는 잘 아시나요? 뭘요? 회계 분식. 뭐 처음에는 분식 회계라고 해서 뭐 밀가루 회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장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악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최근에 국내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서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나라 도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이용해 본 활용해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런 시스템에서조차 회계를 장부를 조작한다는 건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어쨌든 엔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은 그 당시에 그 엔론 사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어쩌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사정과 사태와 그리고 그것의 해법 이런 것들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역지사지의 어떤 형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 이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조 원대 분식 회계가 이루어져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 회사는 결국 망했고요. 그렇죠. 여기 소유주가 24년형. 그렇죠. 구속됐죠. 현재 또 복역 중이고요. 그렇죠. 무서워요, 사실은.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엄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형벌이 대단히 세죠. 정부를 조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돈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의 근간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 원칙적으로 크게 형량을 내려야 되는 그런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재벌이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 한들 적절하게 법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주거나 그래서 그 수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비하면 이 N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또 그 형벌로서 받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면 교사를 좀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사실 시장 경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농단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 경제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처벌을 그렇죠. 단호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그 논쟁에 앞서서 이런 그 적폐 또는 이러한 그 사회적 문제,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징해야죠. 그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원칙적인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앨런 사태가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역시 이제 회계 분식과 관련된 영화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작품을 못 보셨을 것 같아요. 2012년작이고요. 리차드 기어하고 수잔 서랜든, 팀 로스, 캐스팅은 아주 좋습니다. 연기파 배우들이고 시크릿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뉴욕 그 해지 펀드계 거물 사업가가 자신의 횡령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음모를 벌이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거물 사업가가 이제 리차드 기어죠. 2012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고요. 요것이 이제 조금씩 진정되거나 정리되는 시기에 그 당시에 금융위기를 소재로 해서 만드는 영화가 시크릿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분식회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분식회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그 스토리 구조를 따라가기보다는 이러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대 기업의 수장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구나, 처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 2012년에 나온 영화인데 아무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늘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최근에 IMF 때의 얘기를 다룬 국가부도의 날이 이제 그 곧 개봉을 하는데요. 김혜수 씨가 그렇죠. 주연인. 그 당시에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 여파가 사실은 오래 가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여파가 굉장히 오래되기 때문에 영화로 정리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저 오동진 평론가는 그때 외환 위기 때 YTN 기자였죠. YTN 기자. 월급이 6개월 안 나왔죠. 그래요. 아니 그 공기업 아닙니까 거기? 그래도 그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원칙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어떤 법칙을 알았는데 6개월 이상은 못 버틴다. 6개월까지는 어떻게든 뭐 돌려막기를 하든 뭐 버티는데요. 6개월이 넘어가면 못 버틴다. 그냥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직원들에게 3개월째 월급이 밀렸다. 그러면 회사를 접어야 된다는 아주 정확한 신호라는 거죠. 그걸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노동법 보더라도 3개월에 채임이 있으면은 이 사업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건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그 착시 현상 같은 것이 있으니까 더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수렁으로 가는 길이죠. 그때 후배들이 밥 먹으러 가자면 일하는 척 했었어요. 밥을 같이 안 먹으려고. 심각하게 안 들으시는군요. 그때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 중요한 문제죠. IMF가 터지고 나서 지금 거의 20년이죠. 지금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제 완벽하게 뒷정리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현재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니콜라스 제레키 감독이 만든 2012년작 시크릿도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경제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렇게 헤지 펀드나 펀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그러한 금융가들의 부도덕한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는데 일조했다. 이런 네.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시크릿입니다. 네. 리처드 기어가 주연인데. 네. 리처드 기어는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로맨스 영화에 많이 나와서. 아니 나이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 헤어스타일이나 또는 머리 색깔, 은발의 머리 색깔이나 이런 등등이 리처드 기어는 굉장히 이런 금융가에 맞아요. 네. 이미지가. 그런데 나이를 들으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냉철한 사업가. 그렇죠. 냉혹한 사업가고 이렇게 뭐 사기 횡령 등등 뭐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예. 이중격의 그 역할을 리처드 기어가 종종 하는데 이 영화에서 자신의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 영화로 만들어진다면은 리처드 기어 역할을 누가 하면 딱 맞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인데요. 예. 네. 중견 배우 그렇죠? 네. 예. 장동건. 네. 네. 장동건 씨가 좀 악역을 좀 종종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냉혹한 시선 처리 이런 것이 장동건 씨가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예. 순전히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횡령을 숨기고 회사 가치를 뻥튀기 하려고 장부를 조작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분식회계의 이 전형인데요. 그렇죠. 이 작품에서 다룬 분식회계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예. 방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왕왕 있을 수 있는 어떤 욕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면 그 돈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 자기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죠. 예. 사실은 주주들의 것이고 많은 직원들과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리고 분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내가 설립했다라는 어떤 생각이 회사 법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자체를 개인의 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런 착각들을 종종 가지게 되죠. 그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의 사업가라면 왕왕 가질 수 있는 욕망인데 그것이 얼만큼 제도적으로 교육화되느냐 그게 아니다. 예. 사회에 환원해야 되고 또는 많은 그 직원들과 나눠야 된다는 그 의식을 사회적으로 교육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된 나라의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경우도 있죠. 네. 제가 말을 좀 더듬더듬하는 것은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자, 그런데 결국 영화의 그 스토리상 이 회계 부정은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할리우드 영화는 응징하죠. 예, 네. 그 응징하죠. 네. 자, 누가 발각해서 응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그 모든 음모는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예. 역시 뭐 FBI나 등등 이런 수사팀에서 지능범죄 전담 수사팀 우리도 있듯이 이런 경제문제 전문가들이 수사기관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시 영화에서도 FBI나 수사기관의 손길이 뻗치고요. 그 전에 회사의 투자 담당자가 장부 조작을 당연히 투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장부를 들여다보게 돼 있고요. 그 장부를 들여다본 과정에서 숫자가 이상한 것도 있고 어쨌든 조작의 흔적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친족이에요. 네. 딸이죠. 딸. 네. 그렇게 이야기는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딸이 이제 발각을 했고 네. 딸이 알므로써 이 사태는 그렇죠. 리처드 기어에게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네. 아버지의 비리를 알게 된 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요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워낙 이제 그 큰 돈을 움직였기 때문에
횡령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정도 되면 저는 공포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예. 발 뻗고 자기 좀 어렵죠. 네. 아마 가족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만 전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딸의 생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영화 결말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아버지의 비리를 알게 된 딸의 선택이 이 영화의 결말의 주된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나쁜 회계사 이야기였고요. 다음 네. 영화는 아무래도 저는 네. 착한 회계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영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었는데요. 예. 하나는 요즘 우리 사회에 술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미국은 아예 그래서 금주법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네, 금주법 시대에 이른바 마피아를 소탕하는 얘기가 언터처블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이 마피아 두목이 로버트 니로가 연기를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뭐 살인교사, 폭력 하여튼 5만 가지 범죄는 다 저지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이 범행의 꼬리를 잡진 못해요. 언터처블의 수사관인 재무부 소속의 특별수사관인 케빈 코스트너가 이 마피아의 그 범죄 행각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증거가 회계장부 조작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언터처블에서도 이 회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서 술생 금주법 생각도 나고 우리 사회가 금주법을 발동할 것인가 이런 이상한 생각도 잠깐 했다가 예. 네. 그리고 회계 문제를 생각하니까 역시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요즘 시기에 좀 다시 보기에 어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1987년 작품이고요. 예. 그 다른 언터처블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터처블은 여러 작품들이 있죠. 네. 근데 알카포네가 그 당시에 정말 손도 댈 수 없는 거물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고 정계와 재계 범죄 그 조직 세계까지 자기 손 안에서 쥐락펴락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 알카포네를 체포하려고 이 용의주도하게 빠져나가는 알카포네를 체포하려고 노력하는 특별수사대의 얘기입니다. 예. 대단히 재미있는 갱스터 무비고요. 예. 브라이언 드팔마가 어쩌면 요즘은 브라이언 드팔마의 어떤 그런 영화적인 예각이 좀 둔화됐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 브라운 드팔마는 감독. 그렇죠. 브라이언 드팔마요. 그래서 1987년도에 이 영화를 만들 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던 시기였었죠. 예, 그렇군요. 그 알카포네가 마피아의 대부가 되기 전에 네. 회계사로 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의 빠삭한 방송에서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돈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범죄 조직을 잘 끌고 가는 인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밑에 부하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돈이 어떻게 나가고 돈이 어디에 모여 있고 어떻게 모아놓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역시 알카포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까지는 아니어도 회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었겠죠. 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회계사가 나올 텐데 네. 그들은 어떤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범죄 조직에 소속돼 있는 그 수하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협박과 그런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또 돈은 많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겠죠. 이 영화에서도 그 회계사를 누가 데려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마피아 조직은 그를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는 그 세상에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재무부 특별수사대는 어떻게든 이 회계사를 장악하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회계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그 후반부에 영화 후반부에 아주 대단히의 혈투가 벌어집니다. 계단에서 벌어지는 기차역 계단에서 벌어지는 총격신인데요.
명장면이죠. 그 할리우드 영화 지난 100년사에 네. 남을 만한 명장면이 이 영화 언터처블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재무부에 왜 이런 그 특별수사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 자본주의가 초기에 만들어질 때 가장 그 뭐랄까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범죄, 예. 없애야 될 범죄라고 우선순위를 뒀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범행 중에 하나가 위패였습니다. 위조 지폐, 예. 위조 화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위패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위패를 만드는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수사대는 재무부 소속이었죠. 예,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재무부 산하에 이런 특별수사대 또는 수사팀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 좋은 회계사님들 많이 계신데 말이죠. 네. 이번에 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들춰낸 분들도 양심 있는 회계사들. 그렇죠. 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영화 속에서의 회계사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특히 범죄 조직의 어떤 조력을 하는 존재로서 비춰져 가지고 아이고 참 이 회계사님들 직업적 자존감은 좀 떨어지겠다. 이런 현대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죠. 사실은. 예. 예. 그런데 자칫 이런 회계 문제가 악용되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 전선에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직업군의 예.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저 회계사를 좀 긍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네.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오늘